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 극우의 문제나 또 극자의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국회나 정부가 오히려 좀 중립적이고 좀 화합적인 그런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부의 수반이 쿠데타를 일으켰는데요. 그 정부의 수반이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이미 중립이 무너졌죠.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어젯밤 MBC가 보도한 노상원 수첩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한번 보시죠. 윤석열 파시즘 독재국가 수립우도, 이게 노상원 수첩에서 여지없이 드러난 겁니다. 박정희 군사독재, 전두환 군사독재에 이어서 윤석열식 파시즘 군사독재 수립 목적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런 의혹의 제기나 이런 좀 불신을 자꾸 키우는 그런 것들이 과연 우리나라의 미래에 도움이 증거를 가지고 얘기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 증거가 충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는 증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계엄은요, 단순 야당 경고용이나 계몽령이 절대 아니고요, 윤석열 장기 집권을 위한 친위 쿠데타입니다. 다음은 광주 광산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민영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권자 시민 여러분, 이하경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민형배입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 일당의 12.3 친위 쿠데타는 한국 사회를 이전과 이후로 극명하게 갈랐습니다. 그들이 파시즘 극우 독재 국가를 만들려고 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극우 파시즘 세력은 여전히 내란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 헌정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공화국의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 운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이 시기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권한대행 서열 3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최상목 대행이 어제까지 하는 걸 보니까 내란 진의 부지가 분명치 않고 헌정질서 수호 역량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사회부총리께서 권한대행을 한다면 잘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민생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또 국정 안정도 정말 필요하고요. 그래서 더 이상의 그 국무위원 탄핵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께서 네. 생각하시기에 12.3 이후에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사회부총리로서 그 사회 갈등이 더 심화된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 사회 통합의 노력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극우 파시즘의 바로 이에 따른 갈등과 혐오 그리고 폭력, 이런 것들이 지금 중요한 사회 문제로 등장했죠. 저는 양극단이 다 문제가 크다. 정말 좀 중심으로 다 우리가 좀 다른 극단에 누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정치적인 문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자, 저런 극우 파시즘 왜 준동한다고 보십니까? 이런 시기에. 어느 나라나 지금 세계적으로 정치적으로 좀 이렇게 양극단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학자들이 지적을 할 때는
특히 이제 디지털 그 문화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학정 편향을 강화시키고 그런 과정에서 좀 이 양극화가 더 강화되고 또 정치적인 그 권위에 대한 그 불신이 더 커지고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뜬금없는 비상계엄이 그걸 부추기고 있죠. 뭐 제가 그 계엄 상황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언급할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국무위원이신데. 네, 그 부분은 뭐 제가 사회부총리 또 교육부 장관으로서 언급하기에는 좀 귀찮은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보수와 극우는 다르죠. 이걸 좀 알기 쉽게 국민들께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사회부총리시니까. 그 뭐 보수나 진보는 보수와 극우. 예, 뭐 극우 극자 다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인 성향의 정치 집단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보수와 극우가 어떻게 다른지를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뭐 보수와 극우도 그 어떻게 보면 뭐 극단적인 그런 성향이라는 점에서 차별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보수는 법과 질서, 전통과 윤리 같은 것을 중시하는 보수주의 이념이 있는 거고 그걸 추종하는 세력들이고요. 극우 파시즘은 민주, 인권, 평등, 법치 같은 사회적 합의를 구성원들이 합의하는 것을 그런 보편적 가치를 부정하는 세력 아닙니까? 뭐 그렇게 정의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친위 쿠데타를 시도하는 행위는 보수주의, 보수의 가치에 부합합니까? 그렇지 못합니까? 지금 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치 상황에 대해서 제가 아니, 일반론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뭐 그 언급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친위 쿠데타가 일어났다, 보수의 가치에 부합하냐고 묻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제가 좀 언급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부총리십니다. 설명하셔야 됩니다. 네, 사회부총리로서 이 지금 우리 사회 양극화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12.3 비상계엄 조치는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내란을 획책하는 극우적 형태 맞죠? 네, 그런 이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지 말씀을 못 하시는 거죠? 알고 계시지만. 뭐 네, 좋습니다. 네. 자, 이런 시기에 정부가 저는 대충 그냥 넘어가는 건 정말 위험하다고 봅니다. 이 시기에 정부의 기본적인 책무는 뭡니까? 무엇보다도 국정 안정이고 민생을 정말 살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고난 대응 체제이기 때문에 사실 뭐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듯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국무위원 한 명 한 명이 최선을 다해서 민생을 챙기고 또 국정 안정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거죠. 뭐 그렇습니다. 예, 헌법 가치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대통령이 자신의 헌법 수호 책무를 배신하고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회부총리로서 좀 곤혹스러우시겠지만 12.3 비상계엄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좀 해주시죠. 뭐 계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고요. 또 그 판단에 대해서는 지금 법적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온 국민이 다 봤는데도 판단을 못 하십니까? 뭐 법적인 또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또 국무위원으로서 그 말을 아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이 친위 쿠데타가 우리 사회의 급격한 국우화의 결과라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뭐 양극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극우 극자에 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PPT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신진욱 교수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민주화 이후에 극우의 확장 과정을 4단계로 구분해서 분석한 자료입니다. 87년 이후부터요, 극우의 확장 과정을 초기적 조직화 단계, 대규모 조직화 단계, 극우의 대중화 단계, 그리고 극우의 주류화 단계. 극우의 주류화 단계가 바로 윤석열 정권의 등장 때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설득력이 제가 보기엔 있어 보이는데요. 동의하십니까? 이 분석에. 뭐 구체적인 그런 뭐 이론에 대해서 제가 뭐 특별히 언급할. 아니, 대한민국의 사회부총리로서 그리고 사회과학자 출신으로서 네. 국무위원으로서 말씀을 좀 해보시죠. 지금 뭐 제가 이 자리에 또 그 학자로서 서 있는 것이 아니고 국무위원으로서 있기 때문에. 국무위원으로서 말씀을 해보시죠. 국무위원으로서는 좀 이런 부분에 저 분석에 대해서. 네, 우리 사회에 대한 진단인데요, 지금. 말을 아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지금요, 그 증거를 제가 한번 대보겠습니다. 검찰 독재 정권이 들어선 뒤에 요직 곳곳에 이른바 뉴라이트 인사들이 꽉 채워져 있습니다. 보십시오. 심지어는 저 뒤에 대한민국 국회 정부위원석에도 앉아있는 분들도 계세요. 부총리님, 이 4단계가 도달하고 나면 지금 4단계를 지났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저는 이 뉴라이트라는 것도 이렇게 뭐 지금 이제 그 지적을 하신 그 분들 여러분들이 계십니다만 저분들을 뉴라이트로 다 저렇게 규정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 우리 사회의 보편적 규정입니다. 저 단계가 지나고 나면 어떤 단계로 진화할 것 같습니까? 저 극우가 주류화 권력화했어요. 그 다음 단계는 어떤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 뭐 저기 있는 분들 중에 아는 분도 계십니다만 반드시 저분들이 극우일까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단계가 어떤 걸로 짐작이 되시냐고요? 뭐 제가 그 말씀의 그 취지를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래요, 언론가들하고 언론 쪽하고 전문가들이 분석한 걸 해보면요, 이 4단계에 도달한 윤석열 일당이 이번 비상계엄을 통해서 최종 5단계를 획책했다, 5단계를 설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통 봅니다. 이 PPT장 보시면요, 이미 주류화 권력화 단계를 넘어서 국가기구를 완전히 장악하고 대중을 억압하는 테러 독재체제, 파시즘 독재체제로 영구 집권을 시도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지금 극우 뭐 말씀하시는 그 극우의 문제나 또 극자의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국회나 정부가 오히려 좀 중립적이고 좀 그 화합적인 그런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끄척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의심을 하고 불신을 하게 되면 더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정부의 수반이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그 정부의 수반이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이미 중립이 무너졌죠. 중립에 대한 힘을 실어주고 더 신뢰를 쌓아가고 하는 그런 노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어젯밤 MBC가 보도한 노상원 수첩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한번 보시죠. 윤석열 파시즘 독재국가 수립우도, 이게 노상원 수첩에서 여지없이 드러난 겁니다. 박정희 군사독재, 전두환 군사독재에 이어서 윤석열식 파시즘 군사독재 수립 목적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런 이제 의혹의 제기나 이런 좀 불신을 자꾸 키우는 그런 것들이 과연 우리나라의 미래에 도움이 증거를 가지고 얘기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 증거가 충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는 증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계엄은요, 단순 야당 경고령이나 계몽령이 절대 아니고요, 윤석열 장기 집권을 위한 친위 쿠데타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파시즘 독재 체제로 전락시킬 뻔했습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저 비상계엄이 실패한 게 대한민국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장관님, 비상계엄의 실패 불행입니까, 다행입니까? 저는 뭐 비상계엄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을 해보면 어떻든 이번의 위기를 잘 극복을 하고 오히려 정말 도약의 계기로 만드는 화합의 노력이 절실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 실패, 비상계엄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든 판을 뒤집어 보려고 하는 노력, 뒤집어 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이게 지금 우리 사회를 규정하는 내란 상황입니다. 동의하시죠? 저는 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어떻든 지금 이번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화합해야 된다, 또 통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분열로 나가다가는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걱정들.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하면 민주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사회를 안정시킬 수 있을지 사회부총리로서요, 그 방법을 한번 국민들께 제안을 한번 해보시죠. 예, 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그 사회적인 불안 또 그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뭐 특히 정치권 또 뭐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의 리더들이 정말 화합하고 통합하는 노력을 배가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란을 종식시키는 것, 그리고 엄격한 법 집행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것 인정하시죠? 그런 이제 판결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그 법치 국가인 만큼 법적인 절차에 맡겨야 되고요. 정치적인 프로세스는 정말 통합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행안부 장관 권한대행 고기동 차관 나와주십시오. 네, 행안부 차관입니다. 예, 많이 쓰십니다. 극우 세력이 활개치고 있다는 진단에 동의하십니까? 뭐 그런 언론 내용은 보셨죠? 있습니다. 네. 예. 12.3 이후에 극우단체 집회 신청이 서울에서만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제가 몇 건까지는 알지는 못합니다만 뭐 대략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습니까? 주말마다 그런 뭐 집회가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많이 늘어났죠? 집회는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PPT 한번 봐주세요. 12월 첫째 주부터 8주간 2월 첫째 주까지 서울에서 1000명 이상 모인 극우 세력의 집회 신고 횟수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가로축은 주요 사건이고 세로축은 집회 횟수이고요. 가운데 저 노란 선은 이 시기에 리얼미터가 집계한 국민의힘 지지율입니다. 극우 세력의 확장과 국민의힘 지지율의 변화가 거의 일치합니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뭐 둘 관계가 어떻게 상관되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저걸 보시면 다시 올려보시죠. 12.3 이후의 극우 세력의 팽창 활동은 지난 2달 동안 발악이 성장기를 거쳐서 폭동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 사회의 내란을 지속하고 불안정을 조장하는 핵심 원인입니다. 자, 여기서 눈에 띄는 사실은 4주차와 5주차 구간인데요. 급격하게 팽창합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제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행안부면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 주신 거를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12월 30일 즉 4주차에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게 내란 수괴 혐의가 적용돼서 체포영장이 청구된 날입니다. 그 후로 폭등을 합니다. 집회 신고 횟수가. 극우 세력이 윤석열과 한몸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율도 이 시기에 아주 동일하게 움직입니다. 이 시기에 국민의힘이 윤석열 내란을 옹호하는 위헌 위법적인 발언과 체포 저지 시위를 거리낌 없이 수행한 결과입니다. 내란 공범들입니다. 심지어요, 국민의힘은 119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야기하는 길까지 열어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관련 내용은 저 지금 보고 있는 PPT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네. 내란 선동하면 처벌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뭐 사법적 판단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렇죠. 권성동, 권영세, 윤상현, 김민전, 나경원 이 국힘의원들의 발언은 명확하게 내란 선동에 해당합니다. 정광훈, 전한길의 발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처벌 대상이죠? 어쨌든 사법적 판단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차관님, 이렇게 극우가 바로 하는 이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조치를 해야 합니까? 전체적으로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사회 통합이라든지 하나된 대한민국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좀 안정적인 국정 운영도 필요하고 통합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엄격한 법 집행. 네. 모든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계 모든 전문가들이. 엄중한 처벌. 이 두 가지가 선행 조건이라고 얘기합니다. 명심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애만 있으시죠? 예.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는데 우리 사회가 극우화되고 있다. 이런 진단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근거를 혹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아까 쭉 근거를 말씀해 드렸는데 저한테 충분한 시간을 드리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십시오. 극우라는 용어가 뭘 말씀하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보수와 권영세 국민의힘 대표가 극우입니까? 극우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극우를 의원님 표시하신 그래프 보면 극우가 40%가 넘는 거로 그려주셨거든요. 우리 사회의 40% 이상이 극우입니까?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니, 지금 그거 아까 그래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설명을 해보세요. 제가 지금 그렇게 진단했는데 동의하시는지. 다른 극우라는 그 개념에도 동의하지 않고 이 수치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김문수 장관께서는 보수 정치인이십니까? 극우 정치인이십니까? 저는 자유민주 정치인입니다. 둘 중에 어느 쪽이시냐고요? 네? 둘 중에 어느 쪽이시냐고요? 둘 중에 하나가 아니고 저는 보수도 아니고 자유민주 정치인은 보수 쪽입니까? 극우 쪽입니까? 저는 자유민주주의가 대한민국에서 매우 진보적인 정치로 생각합니다. 특히 친북 이런 반기업, 반미, 반이런
그것은 극좌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반미가 어디가 있습니까? 반미 지금 미 대사관 앞에 가보십시오. 반미 운동하고 걸핏하면 아주 극소수 있죠. 아주 극소수. 극소수가 아니죠. 지금 자, 뭐 저는 우리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에 좋습니다. 대해서 그러면 제가 경험을 다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도 장관님, 예. 극우 세력이 국민의힘을 먹어버려서 사실상 보수정당이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다. 이런 진단을 어떻게 보십니까? 제 진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의원님께서 큰 질문을 던지시거든요. 이 의정단상에서 짧은 시간에 답변을 드리면 자칫 오해가 일어나고 그 때문에 불필요한 대립 갈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저와 함께 어떤 언론 매체를 통해서 뭐 무제한 끝장 토론하신다면 제가 응하겠습니다. 그러면 정광훈 씨는 보수입니까? 정광훈 목사는 목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목사. 정치 성향을 묻고 있는 겁니다. 네? 정치 성향. 같이 정치 성향은 정치하셨잖아요, 한때. 정광훈 목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목사입니다. 정광훈, 김문수 이런 분들은 다 자유민주주의 수호자들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민주공화국의 헌정 질서를 부정합니까? 그런 분들이 내란을 옹호합니까? 그런 분들이 친위 쿠데타를 정당하다고 합니까? 아니, 그런 지금- 분들이 내란 수괴를 구출해내야 한다고 합니까? 내란이 누가 내란입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라는 그런 말씀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 절차가 내란 우두머리로 기소했습니다. 아니, 그건 저는 기소를 하셨지는 몰라도 대한민국의 기소하면 헌법 의원님, 질서와 이재명 법질서를 대표가 부정합니까? 법치를 이재명 부정하신 거예요? 대표가 기소됐다고 해서 그러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것입니까? 그건 헌법 위반이죠. 윤석열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아니, 동시에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내란 많이 돼 있지 혐의로 않습니까? 기소가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많이 됐다고 해서 그 죄가 확정됐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재판이 끝나기 전에 재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시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제가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재판에 눈이 안 보이십니까? 예, 저는 그러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잘 보이시지 않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법무장관 대행 김성우 차관 나와주십시오.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헌재가 결정하더라도 최상목 대행은 이를 거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거 헌법재판소법 위반 맞죠?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 기소됩니다. 그래서 기소된다라고 하는 헌법재판소법 취지를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효력을 어기라고 하는 것 교사범이죠? 아직 헌재 결정이 나오지 않아서 그걸 전제로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답변 한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헌재 결정이 나오면 취지를 분석을 하고 그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기소력이 유배되지 않도록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차관님 혹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 혹시 보셨을까요? 아니,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예. 이 책에는 전제주의를 가리키는 4가지 신호가 나오는데요. 경향신문이 최근에 이 신호가 국민의힘 안에 모두 다 있다고 분석을 합니다. PPT 다시 한번 보시면 첫째, 민주주의 규범에 대한 거부는 부정선거론으로, 폭력에 대한 조장이나 무기는 서부지법 폭동으로, 정치 경쟁자에 대한 부정은 이재명 대표 등 야당 정치인에 대한 조작수사 등으로, 언론 시민단체 등 기본권 억압은 방송장악과 개헌포고령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이런 문제점 지적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 가는 바가 있습니다. 일부 공감입니까? 저 중에 그 현실과 내용은 다른 게 있습니다. 제가 그 상세한 내용을 읽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전부 동의한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긴 빠른 것 같고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는 취지입니다. 근래 이건희 국정원장의 통화 내용 들으셨죠? 통화했다는 사실. 네. 이건희 국정원장.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김건희, 죄송합니다. 김건희, 조태용 국정원장 사이에 통화했다.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은 헌법재판소 과정에서 진술을 해서 비로소 제가 그런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차관님 보시기에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평가하기 이른 것 같습니다. 필요하면 수사를 해야겠죠?
수사 필요성이 있으면 수사를 하는 것인데 네. 수사의 단서가 되는지는 수사기관이 판단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자, 알고 계실 것 같은데 1919년 미국 대법원 판례에서 보면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네네. 예. 우리 현재 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폭넓게 지금 존재한다고 보는데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 중에 어떤 위험 요소들에 대해서 가장 포인트를 주고 우리가 제거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 중에는 여러 가지 사회가 좀 양극단으로 나뉘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빨리 그 갈등을 봉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격한 법정 집행과 엄중한 처벌, 이것을 세계 모든 전문가들이 첫 번째 조건으로 제시합니다. 꼭 명심해 주십시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극우 파시즘 세력과 이들의 동조하며 내란을 부추기는 정당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짚어봤습니다.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이 지긋지긋한 내란의 강을 하루빨리 건너시, 속도감 있게 건너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십시오. 고맙습니다. 민영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